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인문서 445페이지 04번 테마 취득시기입니다.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이 취득시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취득시기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여기 시험에서는 뭐 28회 때 한번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 또 한 해 건너뛰어서 30회 독립화 문제로 또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든 간에 31회 시험보다는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31회 시험 때는 제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대비하는 정도로 보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32회 시험은 좀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요. 자, 취득 시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돼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지난주에 배웠고 아까 복습했습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취득 시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것이냐.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취득 시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한번 볼게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요.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자,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이때를 취득 시기로 합니다. 신고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근데 이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느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요. 그 계약일로부터 자,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요. 자,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보면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을 치르는 그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자,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 안 됐어? 그럼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흔히 계약하고 나서 예전에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했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자,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에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땡.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이요. 요거는 뭐냐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기로 하는 건데 이거 아무 때나 인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그 계약서에 그 신고된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제 현금으로 잔금 치렀어요. 이러면서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잔금 지급일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냐?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한다. 국가, 지자체, 조합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3월 10일 날 잔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3월 25일 날 잔금을 치러주면 공무원들이 여기다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돼요? 되지.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으니까 잔금률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자, 수입신고 필증에 의해서 역시 입증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한다. 자,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이요. 법원에 다 기록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이때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자,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합니다. 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법인장부로 입증이 되면 역시 또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요 보세요. 제2에서 객관적 취득, 객관적 거래, 객관적 취득 나오면은 항상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 보세요. 국, 수, 공, 판, 법입니다.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이요. 자, 근데 저는 국수공판법인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저는 국수공판법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국수공판장 이러면 사투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한번 꼭 해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동탄 신도시에서 2000년대 중반에 강의하는데 동탄 신도시 지금 2기까지 되는데 지금 1기 신도시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학원에 한 뭐 5, 6월달 그 무렵이었는데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 막 됐는데 전공모의고사 딱 봤는데 있죠? 60점 정도 점수가 6밖에 나왔어요. 60점 정도 합격점에 이제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뭐야 이거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점수가 나올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다 들은 얘기 나중에 사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무슨 난 처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수강생들이 그 수강생 볼 때마다 아이씨 재수없어 나는 겨울부터 와가지고 공부했는데 지금 40점대 뭐 깔고 있는데 40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수강생은 막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점수가 높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기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다. 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기비를 취득시한 객관적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 어떻게 배운다? 국수공판법 그러는데 그 수강생만 넋놓고 있다가 국수공판장 해가지고 주변에서 확 웃었거든요. 예. 자, 왜 웃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외우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부할 때 외웠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국수공판장 넉놓고 저는 국수공판법입니다. 2학년 뽀록 났는데 자, 여러분, 자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이요. 사실상 잔금지기 취득 필요합니다. 근데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경우는 흔히요. 뭐 시험에 지문에 보면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어떤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이렇게 법인과의 거래로. 또 A 법인과 B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오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된다 보시고요.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이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국수공판법 판결문에서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 포기조서, 자백간주의안 이런 경우요. 그래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의안 이런 경우는 여기 판결문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객관성이 없다. 자,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한 해 동안 수많은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그 수많은 법적 분쟁은 대부분 뭐로 걸러지냐면 조정해가지고 조정 절차 속에서 걸러버려요. 자, 그런 거 다 정식 재판까지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법원이 감당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다 조정시켜서 대부분 끝내버립니다. 한 7, 80%는 조정으로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분쟁의 당사자 불러 모아서요. 재판 전이든 재판 중이든 판사가 재판 진행하다가도 불러서 내가 보니까 이제 뭐 사안은 어느 정도 쟁점은 정리됐고 액수가 문제인데 뭐 1억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5천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한 7천 정도에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화해 권고안을 내요. 양쪽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조서에 기재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절차 종결됩니다. 인락이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피고 쪽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거 이제 명백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거 계속 가봤자 어차피 패소할 게 뻔한데, 이거 시간 낭비하고 괜히 돈 낭비하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여기서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냥 여기서 조정해서 끝내는 게 낫겠다라고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포기요. 또 이번엔 반대로
권리 제기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해봤자 어차피 사안이 명백해가지고 어차피 해봤자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면 그냥 조수에 기재하면 끝이에요. 또 자, 자백간주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요,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절차 종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요,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잔금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이요. 자, 공적방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자료들을 판사가 다 뭐 재판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결심해가지고 판결 내린 그 판결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세상 취득시효로 한다. X입니다. 화해 조소로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효로 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자, 판결문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요.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을 먼저 하면 이런 날들 이전에 그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등기 등록일을 자, 저렇게 얘기한 저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효로 합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저런 날들보다. 그러면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효로 한다. 에? 다시 여러분,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효로 한다. 맞습니다. 개인 간 매매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원래 계약상 잔금지급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효로 한다. O, X요. 다시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자, 그 서울특별시 또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중 빠른 날이다. O, X. 맞습니다. 내 눈치만 보지 말고. 자, 아니 아까는 어떻게 맞췄어요, 여러분들? 자, 국가자치부터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이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표현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하나만 제가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서 교재를 볼게요, 여러분들.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부취득. 연부가 뭔지는 이따가 교재에 나와요. 용어 설명되어 있어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월부 거래, 월부로 뭘 샀다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요즘 같으면 할부 거래를 말하는 건데, 자, 월부로 뭘 취득했다. 그럼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타다리. 근데 자, 연부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매년 갚아나갑니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되게 연부 거래요. 뭐 연부 거래를 하는데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면서 10년, 5년 뭐 기간에 걸쳐서 연부 거래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 터져 죽겠지. 자, 그래서 되게 연부거래, 실제는 연부거래는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단기에 왔다 갔다 한다? 아유, 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연부거래합니다. 그러면은 총 연부금액이 50억짜리 거래인데요. 예, 갑과 을이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5년의 기간에 거쳐서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2021년 3월 10일이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어요. 그러면 이 3월 19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이날을 취득시효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요해 지급된 매회 지급되는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8억 원. 이 사실상의 이 연부금액 지급된 이 연부금액을 사실상 지급되는 이 연부금액 있죠? 이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60일에 신고납부.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사실상 지급된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부거래의 경우 이렇게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시기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5년 동안 세금을 뭐예요?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5년 동안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취득세는 분할 납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분할 납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제 말은. 아셨죠 여러분들?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면 목돈 나가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자, 이런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합니다. 예외는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만약에 이전에 요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은 하여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상 X입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이번 순환에서 취득 시기는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요. 445페이지 자 기본 수호입니다. 기본 수라고 그랬어요? 기초인문 수호입니다. 445페이지 04번 취득 시기입니다. 과세상의 취득 시기는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과세 표준의 산정 시기가 되며 신고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취득 시기는 과세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지급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경매 안 되나요? 경매도 돼요. 공매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단서도 믿습니다.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밑줄 객관성 없고요. 그 다음에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에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라는 객관적인 취득 나왔다. 자, 머리 글자부터 어떻게 외웁니까? 국수, 공판, 법의 경우만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시합니다. 법인장부가 뭔지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일반적인 취득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적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위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해당하지 않냐는 유상승계 취득이요. 그러니까 국수공판법을 제외한 유상승계 취득은 밑줄입니다.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가로도 밑줄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밑줄이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요거는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해지의 의미를 좀 배우고 오시면요. 446페이지 양가로 3번 연부취득입니다. 446페이지 연부취득이 뭔지 용어 설명 나와 있죠. 연부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 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부취득 양가로 3번 자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하고 자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한다. 연부취득 밑줄이고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계약상 X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면 틀려요. 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 이렇게 해놓고 양가로 4번 봅니다.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 봤던 취득시기요.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나중에 또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447페이지 05번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죠? 05번 테마 별표 3개 합니다. 과세 표준에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은 중요합니다.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취득세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과세 표준에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였는데 과세 표준은 문항수가 늘어나면 언제든지 독립한 문제로 또 종합 문제로 또 출제가 됩니다. 별표 자, 3개 해놓고 고개를 듭니다. 또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 또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예, 목 운동 한 번 더. 자, 반대로 돌리시고요. 예. 허리도 좌로, 예, 우로 또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과세 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쪽 가세요. 설명을 드립니다. 그 어떤 수강생분들 이제 지금 처음 인문과정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수 분들이 이제 글들이 가끔씩 올라오는 게 굉장히 뭔지 모르겠고 또 뭐 열심히 이제 귀 쏙쏙 잘 들어온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들 뭐 어떻든 간에 잘 따라오고 계신데요. 근데 들었다 그러면 이제 까먹고 들었다 그러면 까먹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바로 그냥 까먹고 그 휘발성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까먹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요 누구나 다 아직 그 개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익숙치 않은 이런 개념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진짜 휘발성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난 분명히 내 머릿속에 이 물을 그 세법이라든가 이 중개사 공부하는 내용을 분명히 채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밑 빠진 덕이야. 그래가지고 저 물을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서 한 며칠 지나서 딱 보니까 없어. 다 빠져나가고. 근데 있잖아요. 이게 한순환 거듭되면 있잖아요. 다 빠진 것 같았는데 조금씩 남아있어요. 조금씩요. 다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어요. 좀 남아있어요. 또 다음 순환 지나면 다 빠져버린 줄 알았더니 또 조금씩 남아있어요. 물론 빠져나가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남는 게 있단 말이지. 조금씩 남고 또 조금씩 남고. 근데 이것을 사실은 회독이 반복되고 복습을 하면 사실은 또 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좀 줄어요. 그래가지고 복습을 하면 이 좀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막 쌓여요. 더 쌓여지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물을 채우는 속도가 막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밑 빠진 독에서도 물이 이제 남아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거 갖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어떤 수강생분이 이번에 보니까 있죠? 2차만 준비했는데 안 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다시 나온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다시 나왔길래 내가 왜 떨어져 합격 안 했나? 그랬더니 못했대. 그래서 나 분명 합격할 줄 알았더니 그랬던데 그 수강생이 사실은요 9,10월 달에 있잖아요. 9,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학원을 포기했나 그래. 아니 다른 데서 뭐 공부하나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른 과목 공부하나 그랬나 아니면 인강으로 듣나 뭐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왜 그랬냐고요? 공법이 이렇게 뭐 40점 정도 45점 이렇게 나오니까 공법을 그냥 팍 올려보려고 그냥 공법만 공부했대요. 공법만. 그리고 세법 같은 과목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옛날에 뭐 봄에 12개, 13개 나오니까 세법은 그냥 됐지 뭐.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공시세법 같은 과목은. 그리고서 이제 공법하고 뭐 중개사법 이런 과목 신경 쓰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개사법 고득점 해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시험에 중개사법이 올해는 까다롭게 나왔죠. 8, 90점짜리가 줄고 7, 80점으로 이게 줄었어요. 70점대, 6점대 수강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법은 여전히 그렇게 연락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법은 뭐 한 40 몇 점 맞았대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요번에 많은 분들이 공시세법에서 점수 따가지고 거기다 보탰거든요. 중개세법에서 점수 못한 거를. 그랬는데 그 수강생은 공시세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 지식만 믿고 소홀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 안 하니까 조금씩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또 빠져나간 거지. 남아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갔더니 막 헷갈리니까 세법은 뭐 9개인가 10개인가 뭐 맞았다고 하던데 아이고
그 두 문제가 부족했는데 또 떨어졌는데 두 문제가 부족해 떨어졌는데 그 두 문제도 정답을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해놨다가 나중에 검토하면서 있죠. 이거 아무래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다른 거로. 그래가지고 그 두 문제 바꾼 게 틀렸어요. 안 바꿨으면 맞는 건데. 그걸 정답으로 돼 있던 걸 갖다 말하자면 다른 걸로 바꿔 틀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문제 부족해 떨어졌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딱점으로 합격인데 안 바꿨으면. 처음 마음 준 거 어떤 분들 교수님 제가 세법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것 같아 확실하게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건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지금 맞추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요. 그러는데 그 찍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연필 굴려보세요. 맞나 이게? 안 맞지. 아무리 굴려도 답사이로 막까지. 근데 이건 것 같아서 찍은 거, 이건 것 같아서 찍은 거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그 공부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손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실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장에서 처음에 딱 이건 거 온 거 나중에 봤더니 옳은 거 틀린 것을 문제 잘못인 건 고쳐야 되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는 두 개 중에 고르다가 이건 거 같다. 처음 딱 찍었잖아요. 그럼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그걸 왜 바꿔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대개는 틀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 그렇게 떨어졌어요. 자, 공시세법 같은 이런 2차 과목들은 나머지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처음에는 다 빠져나오고 없다가 조금씩 생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씩 빠져나가요. 쫙.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나중에 막판에도 과목들을 계속 저희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빠져나가지 않고 했던 것들이 좀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는 하여튼 부었다고 남아있어 부어놓고 갔다가 오니까 금방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남는다고요. 남어. 여러분. 그래서 시험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예. 자, 계속 봅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운 게 조세총론에서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보고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보고 종량세. 자, 또 배운 게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과세 표준이요.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어요.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결정하는 세금이 있어요.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즉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면 과세금과 세액 결정한다. 세금 계산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방법.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하면 보고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세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취득하는 가격. 나 그 부동산 5억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5억 곱하기 세율이에요. 취득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미리 말씀드리면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물론 등록면허세는 건수나 채권 금액 등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이에요. 자, 재산가액이고. 그런데 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냐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고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요 과세 표준을 지자체에서 과세 주체가 결정합니다. 재산가액을. 자, 그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이다. 자, 요거 누가 결정하느냐 취득가액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그럴 때 여기 한번 설명을 쭉 듣고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신고하는 가액.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까 금방 취득 시기 할 때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연부 취득. 눈 뜨시고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이라고 그랬죠? 계약사성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 금액은 10억인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 금액이 지급되면 뭐
8억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배웠고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격이고. 근데 여러분요,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 자, 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용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공시가격,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기준시가도 있고요. 기준시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제가 기준시가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제가 시가 표준액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들어봤다는 분들이 적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준시가보다는 시가 표준액을 더 많이 접해봤을 건데, 근데 잘 못 봤대요, 여러분들. 자, 시가 표준액, 기준시가 뭐냐?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 표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요, 요게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이 구별이 됩니다. 자,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또 디테일하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지문이. 자, 국세에서 시가 표준액 어쩌고 하면 일단 지문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표현은. 자,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시가 표준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가 표준액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대해서요, 집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계신 시장군수구청장이,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때가 되면 재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럴 때 도대체, 자,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느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했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재산세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는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냐?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네? 수많은 필지들이 있어요. 울릉도, 독도도 있고. 자, 이 수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역마다 대표성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자, 누가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해요.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의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 표준액이고 또 토지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이게 개별 공시가가 토지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도 있는데요. 역시 수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들의 주택들인데 수많은 주택들인데 이 주택들 중에서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표준주택입니다. 표준주택. 자, 그래서 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표준주택 가격이고,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이게 개별 주택 가격이고요. 개별 주택 가격이고, 자, 이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가 됩니다. 이게 주택의 시가 표준액도 되고 주택의 기준시가도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이라고 할 때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으로 구별되는데,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여러분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그럴 때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다?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뭐 광업권, 어업권, 항공기, 차량 등에 대한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순액 결정은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시가순액이 지방세과세 시가순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느냐. 자, 보시니까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납세무자가요. 신고를 안 해요. 자, 신고를 안 합니다. 네,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한다. 자, 그러면 신고를 안 한다. 이거 닦아야 되겠네요. 이게 자꾸 뭐 묻어가지고. 자, 신고를 납세무자가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청이 다시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것도 무신고로 봅니다.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니까 신고한 가액이요. 납세무자가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게 신고가 돼요. 그럼 이건 어떤 건지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이건 제가 뭐 지우겠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교재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쪽에 설명 드려볼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세요.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어요. 보면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요.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가 1억 거래하고 자, 102호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1000에 거래하고 그러면 대충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대에 있는데 근데 지방세과세 이 시가 표준액은 있죠. 이 공시가격은 대개 이 공시가격은 시가에 뭐 70% 선에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있죠. 실제는 뭐 아파트 같은 것들 요새 많이 시가 반영률이 높아져 가지고 70% 좀 상회하기도 하고 또 65%, 60% 뭐 이렇게 또 시가에 반영이 돼서 결정이 공시가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시가의 70% 선에서 시가순액이 산정공시됐다고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뭐야 시가의 지금 60%에서 70%에서 이게 지금 시가순액이 산정공시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시가순액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게 시가순액이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렇게 불성실 신고한 경우는 지자체장이 다시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시가순액으로요. 그럼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요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입니다.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억이요, 1억 2천이에요. 다시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아까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그러니까 취득 당시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니까 1억 2천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뭐로 한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지.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순액으로. 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나온 세액에다가 가산세,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요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징수 방법에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 발부해서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이런 거고. 또 이번엔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시가 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왜 또 뒤로 들어가 그래? 누가 또 졸고 있나? 이러면서 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자, 난 또 그런 줄 알았지. 누가 졸고 있나 딱 그래서 했는데, 맞아요. 졸고 있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진짜. 자, 눈들 뜨시고, 봅니다. 힘내시고. 자, 신고한 가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이거. 불성실 신고했잖아. 그래서 지자청이 다시 과표 일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역시 납세 고지서를 발부 징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과세됩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더하게 미달하게 신고되면요.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시면 취득세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면 무조건 인정하면 사람들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시가순액 1억. 우리 실제 거래했어요. 자, 6천에 1,000에 막 이러면서 자,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했다고 막 우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먼저 보세요. 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국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제가 시가순액 1억짜리를 7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공무원들이 어디다 다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이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돼요. 또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봅니다.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는 시가순액 1억짜리 부동산인데 시가순액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게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7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가? 얼마로 해야 돼요? 취득세 과세표준 얼마로 해야 돼요? 자, 7천만 원. 자, 요거 경락가액 7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면 당연히 그 판결문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아까 봤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까 취득 시기에서 국수공판법 할 때 판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판결문에서 객관성 없잖아요.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번에는요. 시가순액 1억짜리 부동산인데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소상 또는 화해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예요. 자,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 제2에서 나왔다. 그럼 뭘 떠올려요? 국수공판법입니다, 여러분. 국수공판법. 그죠, 여러분들? 근데 국수공판법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아까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입니다. 장 아니고. 자, 근데 여기 과세표준에서도 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인데 하나 더 들어가요, 여기서는. 자, 어떤 게 더 들어가느냐? 여기 봅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은요,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건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어떤 지역의 땅값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자, 어떤 지역의 땅값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에 대형 국책 사업이 유치된다고 소문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시가가 형성이 됐고요. 막 외지인들 달라붙어서 더군다나 막 땅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시가 형성되는데 이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이 산정 곳이 됐고, 근데 대형 국책사업이 옆 동네에 뺏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쓸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땅값이 내려갑니다. 시가 순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관계당국에 신고 제출하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 맞아. 이 동네 한참 대형 국책 사업 때문에 땅값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 순액 산정 곳이 되는데 그거 무산돼서 더 내려갔을 것이다. 검증받은 이런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요,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요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해요. 취득가액인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표준합니까? 시가순액으로. 자, 지자상이 시가순액 과표 결정합니다.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 취득이요. 그런 경우는 저를 보세요. 객관적 취득 어떤 경우? 국수공판법 의 경우에, 아이고 중심 못 잡겠네.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몸개그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몸개그가 되네. 여러분, 왜 제가 국수공판법 이럽니까? 자, 취득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 안 들어가죠? 나중에 이제 심화되면 배워요. 안 들어가는데 여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국수공판법 이거 하나 더 들어가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검증받은 취득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 447페이지인데 447페이지인데 설명은 다 드렸고요. 요거 자, 좀 늦더라도 그럼 요거 한번 마저 볼까요? 그러면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본문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 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일반적인 과세표준이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본문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밑줄이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밑줄이요.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밑줄,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X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X입니다. 계약상 X 해놓으세요.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가로 안에 거기. 자, 그 다음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 포함해서요. 양가로 2번 예외입니다. 시가순액이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밑줄입니다.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요거를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고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를 합쳐서 그냥 법령에서 신고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고, 무신고,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거나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또 뭐 할 때? 적을 때 시가총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납세문자가 불성실 신고하면 시자청이 시가총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시가총액이 뭔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항상 시가총액이라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합니까? 시가총액으로.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토지 시가총액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한다는 거. 예?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448페이지 양가로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과세품 내린 경우요. 다음의 취득 가로 안에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밑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 제외 밑줄이요.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무상 취득했어요. 국가나 자치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빵원이지 빵원.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럼 빵원 곱하기 세라면 다시 산출세 빵 되겠죠? 그럼 무상 취득은 취득세를 안 내느냐? 아니잖아요. 취득세는 유상, 우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사실상 추가에서 제외하고 또 나중에 배울 건데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이요. 부당하게 계산되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계산되는데 그 부당한 것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하느냐? 동그라미 1번 국가지자체, 시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에 따라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의 동그라미 첫 번째 글자, 부의 동그라미, 신고 제출에서 검증받은 취득, 검증의 동그라미요. 자, 이래서 객관적 취득 과세 표준에서는 어떻게 외운다고 머리 글자를 따서 절 보세요. 국수, 공판법, 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참고 봅니다. 무신고 및 허위 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요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국수공판법부 시험에서 뭐 이렇게 압축하지는 않겠지만 국수공판법부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했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등은 이거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건 원래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무상취득 제외합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또 보시면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떤 거냐면 여기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국수공판법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5조 규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예, 사실상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103조 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가 있어요.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법률 6조에 따라서 조사를 이때 제대로 안 됐어요. 검증이.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의원에서 해봤더니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확인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더 적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에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어. 그럴 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확인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거 2020년 올해 신설된 규정이거든요. 2020년 개정세법인데 신설된 규정인데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뻔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시험은 압축하니까 지문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항상 여러분 요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뭐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거보다 작다. 그럼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요거만 딱 기억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확인된 금액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까지 봤습니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해서 판결문 봅니다. 1번의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면 여기 밑줄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아까 판결문 제외한다 그랬고 부당행위상 부인이 뭔지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나머지 449페이지에 대한 예외적인 과세 표시는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일단 보고 가시면 됩니다. 기초인문 과정에서 용어를 익히시면서 자 450페이지 세율입니다. 06번 테마 별표시 3개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요 450페이지 06번 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